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압구정에서 그룹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박하늘 약사고요. 저는 이제 시기월드 유튜브 채널에서 그룹약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럼 약사 같은 경우에는 전공과를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약사 전에 다른 직업을 가지신 적은 없겠네요? 그쵸. 고려대학교에서 2년을 다니다가 피트 시험을 치고 약학대학에 입학을 해서 약사고시를 친 다음에 약사 자격증을 따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바로 약사가 된 케이스죠. 지금 약국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약사로 필드에서 조금 일을 하다가 개원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보통 바로 개국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되게 극소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2년 정도 인천에 있는 약국에서 일을 했었고 이태원 쪽에서 로컬 약국에서도 일을 하다가 기회가 돼가지고 개국을 하게 된 케이스. 그럼 약국 개업과 폐의 약사까지 하면 한 몇 년 일하신 거죠? 4년 넘게 일한 것 같아요. 그럼 개인이 개업한 거잖아요. 그럼 돈을 열심히 모아서 개업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개업한 거예요? 돈을 열심히 모으기도 했고 약사 대출이 꽤 잘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바로 개국을 하게 됐습니다. 약국이 어디 있죠? 압구정역 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되게 비싼 곳에 있는 거잖아요. 네, 월세는 비싼 편이죠. 개업할 때는 어느 정도 금액이 들었어요? 보통 약국 개국하는데 3, 4억 정도는 필요한 걸로 알고 있고 규모가 큰 약국 같은 경우에는 20억 막 이렇게도 든다고 듣긴 했어요. 근데 약사가 돈을 많이 버는지 안 버는지 잘 모르는데 정말 원초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압구정 같은 경우에는 월세가 비싸잖아요. 그럼 어차피 압구정 성형외과 등 어떤 병원들이 많으니까 그만큼 좀 수익이 나긴 나요? 일단 폐 약사 할 때보다는 더 많이 벌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폐의 약사들은 평균적인 급여가 어느 정도 돼요? 서울 급여가 한 풀타임으로 했을 때 4,5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방으로 가면 조금 더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학대를 나오셔가지고 약국 운영하실 때 말고 필드에서 약사로 뛸 때 있잖아요. 네. 현장 나와보니까 이거 너무 적응하기 힘든데? 했던 부분이 있을까요? 약학대학에서 엄청 많은 공부를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보다도 더 많은 양을 알아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은 성분의 약이 수십 가지가 되고 그 수십 가지를 보면 제가 이게 무슨 약인지를 알아야 되고 이런 것을 처음 접했을 때 되게 당황스러웠죠. 저는 그 약 이름을 예를 들면 타이레놀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약사들은 그 성분으로 얘기하잖아요. 네, 맞아요. 저는 듣기만 해도 다 헷갈리거든요. 근데 약사들도 그런 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공부가 덜 됐으면 헷갈릴 수가 있겠죠? 약을 만약에 잘못 줬어요. 근데 그런 실수를 하는 사람도 있긴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실수를 하게 된다면 당장 환자분한테 연락을 해서 돌려받고 원래 약으로 드리면은 이제 베스트긴 한데 혹시라도 그 약을 이미 복용을 했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약사사고 보험 처리를 통해서 뭔가 보상을 해드려야겠죠. 보험이 있구나. 그럼 폐의 약사로 일을 하다가 개국을 했잖아요. 네. 또 개국하면 적응하기 힘든 게 또 다를 것 같아요. 어떤 게 힘든 게 있어요? 제 손님을 제가 지켜내야 되고 이 손님을 완벽하게 케어해야 된다는 점이 조금 부담될 때는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1인 약국을 하기 때문에 힘든 문제이긴 한데 저 혼자 청소하고 재고 관리도 하고 이런 점에서 조금 생각보다 힘들거나 한 적은 있어요. 그럼 압구정 같은 경우는 좀 자주 오는 과가 있나요? 저희 약국은 메인이 성형외과랑 탈모약 처방 받으시는 분들, 일반적인 약국 하시는 분들은 내과나 이비인후과 이런 병원 밑에서 약국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단골이 있고 뭐 매달 오시는 환자가 있고 그쵸, 이런 경우가 많으면 저희 약국 같은 경우는 자주 못 볼 손님들이 많게 되는 거죠. 아무래도 약사분이 보니까 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검색을 해봤는데 한 번만 먹어도 간이 망가질 수 있는 영양제? 영양제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일상생활에도 먹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렇게 타이틀에 걸려있으니까 되게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관련된 정보가 있을까요? 보통 모든 약이나 음식이나 간에서 대사가 되기 때문에 많이 먹으면 간독성이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는 고용량으로 복용하셨을 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쉽게 접하는 영양제로 생각을 해보면 비타민 A 같은 경우에는 여드름 치료제나 눈 영양제에도 눈 건조증 때문에 복용을 하시기도 하거든요. 비타민 A를 4만 단위 이상 복용을 하셨을 때 간독성이 좀 있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비타민 B3 나이아신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뭐 하루에 1000mg 이상 복용을 하셨을 때 간독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드시는 녹차 추출물이나 가르시니아 이런 성분은 간독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가르시니아 같은 경우에는 1000mg씩 복용을 해도 간독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보통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살 빼려는 욕심이 있다 보니까 그냥 많이 먹고 빨리 효과를 보자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간독성 있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운동하시는 분들이 복용할 수 있는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이런 것도 간에 안 좋거든요. 그래서 너무 욕심을 부리고 그런 영양제를 복용한다든지 그 함량을 체크를 안 하고 복용하시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그런
걸 우리가 체크할 수 없잖아요. 그쵸. 그럼 약국에 갈 때 그냥 뭐 주세요가 아니라 상담을 받아야 되겠네요. 그런 약을 먹으려면. 무조건 상담을 받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이 왔을 때 지금 어떤 영양제를 복용하고 계신지 리스트를 달라고 하고요. 그 리스트에 어떤 성분이 들어가 있는지를 체크를 하고 그리고 그 증상에 맞는 영양제로 추천을 드리려고 하죠. 그럼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생각보다 이런 점을 좀 오해를 많이 하고 있네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영양제나 약에 대해서. 광고를 많이 하는 제품이 다 좋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건강기능식품이랑 일반 의약품을 비교를 했을 때 효과가 있는 건 일반 의약품이 훨씬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광고를 많이 하고 많이 접하기 때문에 이게 더 좋다, 무조건 이걸로 달라 이런 분들이 계시기도 하고요. 성분에 대한 이해가 없이 그 광고 문구만으로 그 약을 달라고 이렇게 하면은 제가 답답하죠. 그러면 제가 다큐에서 본 건데 특정 나쁜 병에서 처방해 준 걸로 약물을 남용하는 사례들을 봤었어요. 그럼 약사 입장에서는 그걸 보면 알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네. 그렇게 남용하는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네, 사실 남용하는 경우가 보통 향정신성 의약품에서 문제가 많이 되는 건데 향정신성 의약품은 중복 처방이 내리면 저희 프로그램에서 떠요. 한 번 이런 적이 있었어요. 어떤 고객이 스틸록스,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처방전을 갖고 오셨는데 그 약도 향정신성 의약품이라서 한 달에 복용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 약을 중복으로 처방을 받아 오셨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아마 의사분이 처방을 할 때 체크를 하실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걸 잃어버렸다고 하니까 처방을 해주셨겠죠? 저는 이거는 너무 중복이 많이 떴기 때문에 저희 약국에선 드릴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약국 같은 경우에도 좀 진상 손님이 있어요? 있죠. 많죠. 약국은 문을 열면 바로 보이는 게 약사니까 방어막이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 많이 기다려서 스트레스 받은 환자분이 약국에 와서 왜 약이 빨리 안 나오냐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 약국이 편의점처럼 생각을 하고 그냥 빨리 약이나 줘라, 계산이나 해라 이런 손님들도 계시고요. 약값을 깎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시장처럼 저기 어디는 얼마던데 여기는 왜 이 가격이에요? 이렇게 그냥 해보는 거예요. 사실 그 약국 그 가격 아닌데 예를 들면 도매가보다 싼 가격을 대면서 이 가격에 옛날에 샀었다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는데 아마 10년 전에 그렇게 사셨을 거예요. 물가가 오르기 전에. 그럼 만약에 내가 약국을 운영하잖아요 지금. 운영을 하는데 약값을 좀 더 받고 싶어. 그럼 가격 책정을 내가 못해요? 책정할 수 있죠. 근데 까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일반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그 약국이 가격을 정할 수가 있는데 보험 청구하는 급여 약이나 이런 거는 나라에서 정한 가격을 받는 거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을 깎아주는 거는 불법입니다. 그럼 이제 사람을 계속 대해야 되니까 직업적인 편견이나 오해를 느껴본 적이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이거는 좋은 편견인지는 모르겠는데 약사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되게 친절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거를 조금 만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자기가 무슨 말을 하면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조금 계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그냥 약국에 와서 자기 이야기만 한참 하다가 그냥 가시는 경우도 있고요. 왜 약국인데 이 드링크를 공짜로 안 주냐, 그냥 내가 먹으면 안 되냐, 그런 식으로 오히려 화를 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아무리 웃으면서 이제 서비스를 해도 선을 넘는 손님 같은 경우에는 표정 관리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쵸. 그런 경험이 있어요? 네, 예를 들면은 약간 적 발언, 약사님 막 몸매 좋다 막 이런 얘기를 굳이 하시는 분들이나 발기부전약 먹었는데 뭐 이거는 어떻고 저거는 어떻고 뭐 이거는 와이프한테 쓰고 뭐 저건 여자친구한테 쓴다 이런 얘기를 굳이 저한테 하는 경우나 을 사러 오시는데 이거 좋아요? 어떻게 아셔요? 써보셨어요? 이런 류의 질문들. 그럼 뭐라고 하세요? 그럼 대응을? 그러면은 그냥 못 들은 척하고 컴퓨터로 입력하는 척하고. 그게 제일 낫겠다. 네.